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의 장대익입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뭐랄까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가슴 벅차고 또 한편으로 되게 전율을 느끼는 생명의 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한 38억 년 혹은 40억 년 전쯤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서 또 출발해서 이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생명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점점 더 생명은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또 그 종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겉에 이 부채꼴처럼 보이는 이 겉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 생명의 나무에서 그 잔가지 같은 걸 텐데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종들을 의미하겠죠.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볼 때마다 어떤 가슴 벅참을 느끼냐? 저게 한 6,500만 년 전쯤에 혹시 보이시나요? 6,500만 년 전쯤에 가지가 막 뻗어나가다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공룡의 멸절입니다. 여러분 공룡이 이 지구를 얼마나 지배했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도대체 몇 년을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했을까요? 1억 4천만 년 정도 됩니다. 1억 4천, 뭐 그냥 몇천 년이 아니고 1억 4천만 년 정도를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시고 한 1억 년 전쯤, 1억 5천만 년 전쯤에 지구를 한번 방문하시면 다 그냥 공룡들이 다 살고 있는 공룡이 지구를 접수했구나 하고 그냥 가보실, 별로 재미없다, 얘네들 외에는 더 상상할 수가 없다 아마 그리고 가버리셨을지도 모르죠. 자, 근데 6,500만 년 전쯤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큰 운석이 떨어져서 결국 공룡은 멸절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영정류의 세계가, 표율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정류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볼 때마다 자, 인간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 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끝부분에 밑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정말 무시 못할 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만 년 전쯤에 지구를 돌아다녔으면 호모사피엔스를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근데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이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밤에 아마 외계인이 밤에 지구에 와서 한번 돌아본다면, 밤만 구경하고 돌아다녀 본다면 아마 아주 흥미로운 광경, 이런 광경을 만나게 되시고, 서울의 야경인데요. 저걸 만든 종이 누굴까? 질문해보면, 탐구를 해보면 결국 한 종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개미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이 아니라 바로 호모사피엔스죠. 사피엔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사피엔스의 시그너처에 해당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 과학자라면 지구에 와서 사피엔스가 이룬 걸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겠죠. 도대체 그러면 다른 종들은 비슷한 거 없을까? 침팬지도 인간하고 비슷한데 침팬지에게는 이런 문명이 있는 거 없을까? 질문하겠죠. 자, 여러분 침팬지의 문명을 보고 계신데요. 이건 당연히 혹성 탈출에 나오는 가짜 문명입니다. 이런 문명은 실제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들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그 큰 돌 위에 견과류를 얹어놓고 이제 해머스톤으로 또 다른 돌로 깨서 먹죠. 이거를 이제 넛크래킹이라고 합니다. 그 견과류 깨기라는 거죠. 넛크래킹을 해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건 아프리카에서도 주로 서쪽에 있는 애들이 저런 행동을 해요. 자, 그래서 동쪽에 있는 애들도 분명히 그 지역에 넛이 있어요. 딱딱한 견과류가 있는데 주로 안 하고 거기는 주로 흰개미 낚시질 같은 것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침팬지는 문명 같은 건 없지만 문화 같은 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팬지의 지역마다 뭐 아프리카 동쪽에는 주로 뭐를 하고 서쪽에는 뭐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사투리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가 우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침팬지하고 인간이 이렇게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문명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느냐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를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진화학자로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온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가장 가까운 사촌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00만 년 사이에 우리는 뭔가를 이뤘고 침팬지는 실제로 우리 도움 없이는 아프리카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숲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초원을 달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래서 문명을 만들었죠. 자, 제가 지금 뭐 인간이 너무너무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침팬지에게는 없는 문명이 사피엔스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이 질문 저는 이건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뭐 인류학자라든가 역사학자, 뭐 진화학자들 하겠죠. 근데 이 질문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 우리는 지난 600만 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의 성공 비법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그 어떤 동물들도 하지 못한 문명이라는 걸 만들게 됐을까, 사피엔스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안다면 엄청난 벤치마킹의 순간이 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우리 과학적인 탐구를 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모 사피엔스가 문명을 만들게 된 그 비법이 뭐냐? 도대체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대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신 대로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물질적 조건을 만든 이론과 그런 어떤 그 원칙 그리고 그것의 응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생태적 지능이라고 해요. 자연 세계를 잘 예측하고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생태적 지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분명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이런 종은 우리 한 사피엔스밖에 없죠. 예, 어디 뒤져봐도 없어요. 뭐 다른 동물들 뭐 개미도 기가 막힌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기술의 힘이에요. 침팬지도 중력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낙하를 잘 하잖아요. 근데 F나 ma 같은 공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이 생태적 지능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게 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근데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충분 조건일까라고 하는 거죠. 생태적 지능이면 충분할까? 과연? 자, 모두 다 아인슈타인 같은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있다. 자, 그럼 문명은 정말 기가 막히겠구나.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문명을 만드는 또 다른 필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제레미 리프킨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데 이분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 제가 리프킨의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예.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간이 이와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자연계의 구성원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 엠파티가 이제 공감이라는 뜻이니까 엠파티쿠스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고 바로 이 성공의 비법은 공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제가 이제 이걸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 제 과제예요. 자, 그럼 공감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럼 공감한다. 그래, 네가 지금 그 상황이 된 거 나도 참 공감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가 괴로운 거 나도 알겠어. 공감이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자, 공감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뭐 심리학적 연구, 인류학적 연구, 뇌과학적인 연구, 뭐 진화학적 연구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정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정의를 내리면 되게 헷갈리죠. 그러면 그게 아닌 게 뭐야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닌 거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유사품을 좀 설명하면서 공감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인이에요. 같은 동료였는데 나는 지금 대리인데 같이 들어왔는데 누가 지금 친한 친구가 과장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참 축하해주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 어렵죠. 아닌 것처럼 여기 계시는데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승진해서 나도 참 기뻐. 너의 그 기쁨에 공감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너의 그 기쁨에 동정해라고 말은 안 해요. 그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타자의 슬픔과 괴로운 상태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타자의 즐거움까지를 같이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타자와 함께 느끼는 거, 타자에 대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타자와 함께 느끼는 게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근함과 연민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단계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감을 두 가지 차원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공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만의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싶지만, 그리고 아까 제레미 리프킨 선생님은 우리가 되게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공감이라는 것도 동물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도 다른 쥐가 고통받으면 슬퍼합니다. 괴로워요. 근데 그게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감정의 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픈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막 슬퍼지잖아요. 사실 그거는 모든 포유류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공감력, 일종의 감정이입 같은 거죠. 감정의 전염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침팬지들이 수컷들이 엄청 싸우거든요. 서로 싸운 다음에 늘 이긴 놈이 진 놈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여러분 혹성 탈출 보시면 이렇게 그 시저가 등을 두드려줘요. 이거는 뭐냐면 동정심이 동정심. 자, 너 괴로우니까 너 져서 슬프지. 동정심, 위에서 아래를 보는. 자, 이거는 침팬지도 갖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더 본질적인 더 높은 단계의 공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은 바로 일종의 역지사지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 참 기가 막혀요.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역지사지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공감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지사지는 나는 지금 괴롭지 않아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그 상태로 가면 나도 참 괴로울 텐데, 그 상태에 있는 친구라면 정말 괴로울 텐데.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로 가는 것, 다른 사람의 상황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역지사지 능력입니다. 이 역지사지 능력은 그래서 그 역지사지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봐도 걔가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걔를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동기까지 형성되는 것, 그걸 다 합해서 이제 역지사지라고 한다면 이 역지사지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감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일단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를 제가 스캐닝을 하진 못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감정이 막 일 거예요. 자, 어떤 약간의 너무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자, 이게 뭐냐? 5년 전쯤에 쿠르디라는 시리아 난민이었는데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그리스로 이제 탈출을 하려고 배를 탔는데 터키의 해변에 저렇게 아이만 저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뒤집혔던 거죠. 저 아이를 저 모습을 이제 사진 기자가 경찰이 발견하고 사진 기자가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받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아주 엄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을 읽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게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법이 뭐라고 도대체 저런 아이들을 저렇게 죽이게끔 놔두느냐. 굉장히 이제 격앙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 같은 데에서 난민법들이 막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정서적 공감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저 사진을 보는 순간 기뻐 날뛸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너무너무 슬프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정서적 공감이에요. 감정이입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하지만, 왜냐하면 정서를 작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렬하지만 휘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도 이것은 그냥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적 공감이 또 필요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능력, 인지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팬데믹 초창기에 호주에서 막 동양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막 일어나고 막 던지고 막 하니까 호주 시민들이 저기 멜버른이었나요? 시민들이 나서서 야 아니다 쟤네들이 무슨 바이러스야, 쟤네들 똑같은 시민이야라고 하면서 같이 시위를 하는 그런 일종의 행동으로 옮기는.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사실 행동적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들의 입장에 가서 행동해 보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더 높은 단계가 더 행동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섞여 있었지만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지난 한 50년 동안 여러분 이제는 호주제라는 제도를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사실은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우리만 갖고 있는 유교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차별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성 그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기조 강연하신 우리 최수천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호주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제도나 정책까지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휘발적이지 않은 뭔가 길게 가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행동적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지적 공감과 행동적 공감 이런 감정이입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공감력을 갖게 됐는가?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촌들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원숭이가 있고 오른쪽 가운데에는 보노보라는 종입니다.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이고 우리랑 가장 가까운 종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인간입니다. 잘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외계인 과학자로서 저런 종들을 딱 보고 나서 영장류의 삶을 보고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쟤네들은 사회생활하는 종이구나, 집단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예, 집단생활하는 종이에요. 자, 집단생활을 하는데 인간과 보노보 그 다음에 원숭이 차이를 보세요. 다 복잡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유류에 비하면 가족을 넘어서서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그 친구의 범위가 원숭이든 조금 반경이 조금이고, 그 다음에 침팬지는 보노보는 그 좀 조금 더 넓고, 인간은 굉장히 그 반경이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장류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종인데 그 사회가, 그 집단이 가장 크고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분, 크고 복잡한 집단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혼자 살 수 없고 심지어 동맹도 만들어야 돼요.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렇다면 타자랑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자의 연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타자가 혹은 타 집단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역지사지예요. 그래야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을 수 있겠죠. 혹은 뭔가 더 큰 거를 향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종으로서 가장 큰 집단과 규모를, 그 복잡성을 갖고 있는 종에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생존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도덕적이어서 공감을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집단을 유지하려면 공감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개인이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독특할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특히 영장류의 다른 종들에 비해서 뭐가 독특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그것은 생태적 지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마스 러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결국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침팬지나 오랑우탄 얘네들하고 인간 아이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걔네들 침팬지와 오랑우탄도 어느 정도는 이 인과적인 추론이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체로 없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아이들 수준인 경우도 있고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확연하게 차이 나는 아이와 다른 성체 침팬지 오랑우탄과 차이 나는 오른쪽 B 그림을 보시면 소셜 도메인,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소통력, 배려심, 협동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울트라 소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초사회적인 종이다.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종인 정도가 아니라 초사회적인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명을 얘기를 지금 큰 질문을 던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답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문명의 두 엔진 혹은 문명의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니까 두 바퀴는 뭐냐? 하나는 과학기술의 힘, 생태적 지능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듯이 다 아인슈타인이고 IQ가 엄청나게 좋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 어떤 과학기술의 힘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쳐봅시다. 근데 그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고 사이코패스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아마 처음에는 문명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들어지는 족족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그 문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타자를 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관과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엔진 혹은 두 번째 바퀴는 바로 사회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지능의 핵심은 공감력, 배려, 협력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성공하게 되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기가 막히게 성공한 인생의 선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쳤을 때 선배님 진짜 좀 정직하게 제대로 한번 진솔되게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성공하셨나요? 남들과 달리. 그렇게 보면 하나는 내가 똑똑했어. 과학기술이 발휘한 거지.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공감력이 있었어. 그 둘은 다 필요했던 것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 생물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종이라고, 그리고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같이 발휘한 종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고 이 팬데믹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우리를 괴롭힌 게 뭡니까? 혐오감이죠. 혐오감. 왜 그럴까? 그동안에도 혐오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들어서 막 보면은 옆 사람이 조금 닿기만 해도 막 신경질이 나고 가족들하고 막 집에서 막 회의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나랑 정치적 성향,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들 한마디만 들어도 막 혐오감이 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성자신가? 요즘 다 그래요. 점점 더 그게 심해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이해해보고 그것을 공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진화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화학자는 길게
이렇게 역사를 길게 보는 사람이에요. 뭐 몇백 년, 몇천 년은 눈 깜짝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적어도 천 년, 만 년을 보는데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고 뭐 팬데믹이 왔다고 되게 힘들어하지만 사실 이 팬데믹은 요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뭐 좀 가깝게 보면 100년 전쯤에 스페인에서 독감이 있어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어 나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1400년대 그러니까 14세기죠. 14세기의 유럽을 보면 흑사병이라는 물론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때 우리는 뭘 했을까? 프랭크 스노든이라는 예일 대학의 그 의학사 연구자께서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Epidemics and Society라는 책에서 아직 번역은 안 돼 있지만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어떻게 반복되냐? 예를 들면 팬데믹이 올 때, 그 다음에 오고 난 직후에 모든 역사를 통해 보니까 희생양 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흑사병이 돌 때는 뭐 그냥 죽어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니까 야 이건 뭔가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희생양을 찾고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죠.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학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학살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 이제 막 유럽으로 팬데믹이 막 전파될 때 저 런던이에요. 런던에 있는 두 청년, 왼쪽에 있는 두 청년이 싱가포르 유학생인 어떤 그 청년, 아시아 청년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고해서 경찰서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특히 지금도 심심치 않게 뭐 초창기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서적 혐오와 함께 인지적 혼란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을 많이 아니까 어느 정도 뭐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백신도 나왔고 뭐 치료제도 개발하려고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알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그런 거 몰라요. 자, 그러면 모르는데 옆 사람이 죽어나가요? 같이 뭐 했는데 죽어나가요? 그러면 어떤 공포가 있냐면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생깁니다. 이거를 인지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지적 혼란과 정서적 혐오라는 것이 모든 팬데믹의 공통된 반응이었고요.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 또 이런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극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통금을 만드냐, 바보같이 그러면서 막 시위하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인적 혼란과 정서의 혐오라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왜를 묻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의 혐오가 일어나는가? 자, 제가 여러분 좀 너무 빨리 슬라이드를 넘겼는데요. 혹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의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면 엄청난 역겨움이 일었을 거예요. 아마 뚫어지게 슬라이드를 보신 분이라면 뭔가 냄새 났고 썩고 뭔가 이상한 표면이 색깔도 이렇게 이상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뭐가 일어나냐면 감정에서 역겨움, 혐오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왜 난 이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래? 이렇게 해도 역겨움이 일어나요. 자, 근데 왜 일어났냐를 생각을 해보면 진화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렵채집기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동물 사체가 있는데 동물 사체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죽어나가요. 자, 근데 갔더니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사실 죽었기 때문에 그 죽었던 경험들 때문에 사실 그게 역겨운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역겨운 냄새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사체, 죽어 있는 것들, 썩어 있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면 그 조상들은 자손을 남길 수가 없죠. 우리의 조상들은
그 사체를 썩어 있는 거를 보고는 기겁을 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누가 죽어나가는데 뭐가 이상하게 피부에 뭐가 발진 같은 게 났다? 근데 그거를 막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그랬던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어쨌든 뭔가 그게 혐오스럽고 그래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진화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 면역계라고 해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신체 내에서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후 전략이죠. 근데 우리가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던 세균이 창궐하던 시대를 분명히 살았거든요. 위생이 좋아진 건 불과 몇백 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거는 보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들인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아니었고 우리 조상들은 그로부터 뭔가 피하는 회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동 면역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배우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침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도망가고 싶은 거죠. 뭔가 가리고 싶은 거죠. 자, 이게 행동 면역계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심리학 연구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게만 해도 사람들이 외국인, 신체장애인, 노인, 비만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납니다. 근데 왜 비만인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공통점은 뭡니까? 조금 정상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이 이형성이 우리를 뭔가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전염병과 이 감정의 집단 전염을 이모션 플러스 에피데믹이라서 이모데믹이라고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이모데믹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팬데믹 초창기 때 여러분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짱깨라는 표현 쓰시나요? 예, 쓰면 안 되죠. 우리 배운 사람이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예, 그건 되게 차별적인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작년 초반부에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짱깨라는 표현이 막 증가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배운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라고 했던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주의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서 다른 사람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아주 중국과 미국의 그 어떤 갈등이 되게 첨예화됐죠. 국가주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키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 상황의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 데니엘 카네만 같은 인지심리학자는 위대한 인지심리학자가 지난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스템 1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2입니다. 시스템 1은 뭐냐면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빠르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1이고 시스템 2는 좀 더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갖고 있는데 둘 다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죠.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뱀을 봤어요. 자, 그러면 저게 뭘까 되게 궁금하네. 그리고 5분 동안 쳐다보는 순간 뱀에 물릴 수가 있죠. 그건 비주얼 콜테스까지 갔다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놀래고 보는 거, 빨리 편도체로 가가지고 일단 놀래고 보는 거,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한편 필요하겠죠. 이게 시스템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시스템 1이 작동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수렵채식기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365일 달력으로 치면 1월 1일 0시부터 지금이 12월 30일을 밤 12시라고 치면 도시가 형성된 거는 밤 11시 40분이에요. 농사가 시작되고 뭐 가축 기른 거는 12월 31일 오전 6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수렵채집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본능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 우리는 배우든 안 배우든 간에 그냥 혐오감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지금 혐오감이 일고 타자를 어떤 차별하는 거를 여러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자, 일단 우리 자신이 왜 혐오감이 드는지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힘든지를, 타자에 대해서 왜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지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해가 여러분 되셨나요? 우리 혐오감이 일 수밖에 없다, 이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이제 이 얘기를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였습니까? 친구들 못 만나죠, 면대면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을 인터넷에서 만나고 SNS에서 만나고, 그죠? 여러분 쇼핑 바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달하죠. 자, 추천받아서 배달하죠.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걸 알고리즘 시대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좋아요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페이북은 다 그런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막 완전히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요 누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과학책만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과학책만 추천받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거 알고리즘을 제가 악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런가를 보면 저도 지금 제가 페이스북 저 개인 것을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 저 개인의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를 한번 캡처해 본 거예요. 제 성향이 대충 어느 정도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보는구나,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의 상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힙합을 듣잖아요. 내가 트로트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내가 그 선택 때문에 힙합이나 트로트를 틀어줍니다. 이게 컨텐츠 기반의 필터링이에요. 또 다른 필터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라면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콜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선택하겠죠? 자, 근데 실제로 라면과 콜라를 먹은 사람들이 선택한 걸 봤더니 대체로 생수였어요. 그럼 저에게 생수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협력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다 보면 어떻게 얘는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잘 알지?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내가 클릭한 거 과거에, 그리고 나의 성향에 비슷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 줄 뿐이에요. 이 친구들은 악마는 아니지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은요, 나의 성장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더 배우면 더 좋겠다라고 나의 성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그 사이트에 더 머물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 이런 사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우리와 그들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팬데믹 시대에, 알고리즘 시대에 공감의 반경은 더 좁아졌고 타집단에 대한 혐오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혐오를 이기는 길은 공감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오전에도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감이 문제이면서 또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공감을 너무 우리가 남이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팬데믹이 오면서 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 알고리즘을 더 쓰니까 그런 일이 더 심해졌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보면 공감의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감의 깊이는 어쩌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공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감이 과잉된 거고요. 공감이 편향된 거고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만 더 친해지고 우리가 더 끈끈해지자라고 하는 이 공감의 깊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공감의 반경, 더 외집단으로 넓히고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공감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